그 조작적 학습의 핵심 개념은 강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비해서 조작적 학습은 그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그 행동이 그 학습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밝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조작적 학습에서 조작적 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작적 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강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의 분류, 그 다음에 자연적 강화물과 인위적 강화물의 분류, 이렇게 이제 강화물의 종류를 이제 나누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조작적 학습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 요인들을 그 보존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그, 그 동기와 관련된 동기적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오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강화의 신경역학, 그러니까 모든 그 조작적 학습은 그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를 학습 이론으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학습 그 행동에 대한 그 강화의 효과가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냐 하면은 신경역학에서부터 이제 발생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올즈와 밀러가 실험한 ESB 현상을 갖고 이 강화의 신경적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화를 설명하는 강화가 일어난다는 현상을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강화의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회피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피 이론에서는 그 조작적 학습과 이제 고전적 학습의 관련성, 즉 그 학습이라는 것이 두 학습 이론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 현상인지, 아니면은 조작적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그 학습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논란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강의는 여기 동기적 조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동기가 왜 이 조작적 학습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조작적 학습은 결국 이제 행동을 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학습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에 이제 그 효과가 결국 다음에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동기적 조작을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동기를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적 조작을 확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동기를 유발시키게 하는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동기와 그 다음에 뭐 인지적 동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생물학적인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고 싶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욕구가 발생을 하면은 성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일어나는 원천을 이제 동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동기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된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그 동기적인 그 영향력을 연구한 이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톨만과 혼지크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변인을 조작을 하죠. 그래서 그 동기적인 요인을 음식을 이제 박탈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기아 현상, 기아의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는 보상하고의 그 두 개의 이제 그 요인을 이제 변화를 시켜서 이 이제 미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은 이제 그 G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톨만과 혼지크가 사용했던 이 미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식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G를 여기서 출발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다니다 여기는 이제 막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트인 부분으로 이리로 가면 막히는 거고 이게 막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문을 열고는 여기 와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정확하게 가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면은 오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선이 그 이제 오류를 측정하는 이제 그 위치가 되겠죠,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류가 이제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 기록을 여기 이제 x축에 이제 y축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이제 그 날짜,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번 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에 한 번 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이제 네, 날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따라서 이 오류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결과가 그 흥거가 그렇게 흥거가 기하가 낮은 수준일 때는 기하가 높은 수준에 비해서 오류를 계속 많이 변하죠. 그래서 기하가 낮은 수준은 보상을 준 경우나 보상을 주지 않은 경우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약간 초반기에 이제 이 오류가 많지만은 차이가 없어 보이고 대신에 이제 그 기아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보상을 준 거나 기아가 약할 때 보상을 준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헝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약하면은 보상의 효과가 이제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기아가 굉장히 그 강한 경우는 보상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두 요인이 상승작용을 해서 보시다시피 다른 세 가지 조건에 비해서 오류의 양이 그렇죠. 오류 점수가 날짜가 지나갈수록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아라고 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기아의 효과만 있다면은 기아가 높든 낮든 기아가 있는 경우에 이 하향 곡선이 심해지면은 기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기아가 낮은 경우나 높은 경우나 하여튼 보상만 주어진다면 보상이 주어지면서 그 기아와 관계없이
그 이렇게 수행이 오류가 적어진다면은 그거는 이제 보상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세 가지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기아가 강한 경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이 만났을 때만 다른 조건과 차이가 있는 거니까는요. 이 두 개의 조건이 이제 같이 상승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제 보상이 주어질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 실험에 이제 연이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지 않는 조건, 그 다음에 보상을 이제 준 조건을 비교해 보면은 기아가 있을 때 보상을 주지 않은 조건이나 보상이 준 조건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제 앞에 실험에서 보였죠. 그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강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화가 주어진 것의 효과가 이제 그 이렇게 강화가 주어지지 않는 효과보다는 이제 커지는데 그게 날짜가 지나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이제 커진 거죠. 그 말은 강화를 주어진 시점부터 그 오류가 이렇게 그 작아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보상이 이제 그러면은 주어지는 시점부터 이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보상이 주어진 시점부터 이제 점점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쥐가 이제 이 공간을 돌아다닐 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조건에서는 그러면 전혀 이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만과 혼지크가 실험을 이제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실험을 했냐면은 블라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29년에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는 톨만과 혼지크의 이제 실험 결과의 데이터입니다.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 그 블라겟은 이 현상을 이제 그 레이턴트 러닝이라고 잠재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은 학습인데 잠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이렇게 이제 레이턴트라는 명칭이 붙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앞에서 잠재적 억제라고 하는 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배웠죠. 그래서 파블로프 조건 형성 패러다임에서 잠재적 억제는 그 이전에 CS와 US가 연합을 안 한 상태에서 그 CS만 제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CS와 US를 연합을 시키려고 하면 연합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게 이제 새로운 학습을 이제 억제를 시키는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레이턴트라는 것은 현재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뭔가가 학습이 일어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G를 미로에 이제 이제 방출을 시켜놓고 그 목표 상자까지 가는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 두 개 곡선은 앞에서 나왔던 이제 톨만과 혼지크 실험의 이제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 곡선이 뚝 떨어지는 곡선이 나타나는 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제냐면은 첫날부터 10일까지는 보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이 보상을 주지 않은 GAG법 그래프와 똑같죠. 그럼 만약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이 주어지는 시점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11일째부터 이제 보상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됩니까? 그럼 앞에서 열흘 동안 보상을 받은 것은 효과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없어야 된다면은 이거는 그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11일째 보상을 주니까 바로 그 12일째
그 학습 효과는 이때까지 보상을 쭉 받아온 그 G만큼 그거보다 오히려 더 오류가 적어지는 성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그 강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작적 학습에서 배우는 그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톨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레이턴트 러닝, 잠재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럼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개념으로 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맵이라는 것은 이 단계에서 그 보상을 받지 않는 단계에서 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뭐는 만드냐면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을 한 내용이 바로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미로에 대한 지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로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만 주니까 바로 그게 이제 효과가 바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학습 이론, 조작적 학습 이론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톨만은 인지적 지도다, 그게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라는 개념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의 그 유일한 그 영향력이 아니고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쥐들은 그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그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 인지적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학습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요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변인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타 변인은 이제 뭐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그 경험을 한 학습 내용,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과거에 경험을 한 학습이 경험이 잘 되면은 다음에 학습할 내용의 다른 자극들에 대해서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다른 자극과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학습이 어려운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에서 그 여러 가지 학습을 할 때 그 자극이 강한 자극이라든지 특정한 자극은 학습이 더 잘 되는 현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한 효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경험하는 수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강화를 할 때 강화를 받으면은 강화를 받는 게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화는 강화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것은 처벌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는 예로 보면은 그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는 것에도 매력을 느끼지만은 공부 이외에 다른 행동에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에 이렇게 동기가 생기게 될 때 서로 이제 경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오히려 많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6가지 요인이 조작적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반성, 근접성, 이거는 뭐냐면 수반성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근접성은 시간적 근접성과 공간적 근접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적 근접성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그 행동과 강화 간에
시간이 짧을수록 그 학습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꼭 그게 직선적인 관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현상도 있다는 거고요. 예, 강화물의 이제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그 강화물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쥐에게 그 해바라기 씨보다는 빵이 더 학습이 잘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 행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의적 행동과 불수의적인 행동이 있는데, 수의적 행동이 불수의적 행동보다는 훨씬 학습에 이점이 있다. 그래서 불수의적인 행동은 조작적 학습과의 그 강화 피드백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기적 조작은 말 그대로 박탈 수준을 많이 할수록 그 학습이 잘 되는데, 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박탈을 많이 한 수준의 강화가 주어지는 경우에 그 효과가 이제 그 상승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수반성에도 여러 가지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학습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강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라는 것이 어떻게 학습 현상에서 조작적 학습에서 그 강화의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거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손다이크는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연습과 구분을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학습한 그 결과에 따라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보면은 187페이지에 이제 그 손다이크가 그 연습과 강화를 이제 분리한 거는 그 연습만 시켰을 경우에, 즉 눈을 감고 연습만 시켰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주는, 눈을 떠서 그 자기가 그린 것을 이제 관찰을 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하고 학습 효과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것을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이제 만족이 되든 불만족이 되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 강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눈을 감고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 5-12에 보게 되면은 강화가 없는 연습 효과는 날짜가 지나더라도 그 선분의 길이의 그 길이가 그 4인치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들쭉날쭉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헐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 추동을 그러니까 강화는 추동 감소와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저기 교환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상대적 가치 이론. 그러니까는 자극들 간의 즉 강화물들 간의 가치가 서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준다. 이걸 이제 프레막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응 박탈 이론은 우리 앞에서 반응 박탈이 나왔죠. 동기화를 유발시키는데, 반응을 박탈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프게 만들게 되면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얼마를 못 먹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1, 2분 정도 못 먹게 해야 하더라도 그건 배가 별로 고픈 것에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극들마다 그 박탈의 기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6-6.1의 이론에 대해서 비교적 6.2나 6.3은 그 다른 입장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6.2와 6.3은 서로 연결된 이론이고
그 6.2에 발달된 이론이 6.3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허리의 추동 감소 이론은 행동이라는 것은 추동 드라이버에서 발생한다. 이건 앞에서 나왔듯죠. 그러니까 동기적 조작에서 나왔는데 특히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1차 강화자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2차적 강화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돈, 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대한 반박이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짜 젖꼭지를 이제 물게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영상에 이제 그 앞에 모니터에 이제 영상에 초점을 하나는 이제 흐리게 하고 하나는 초점을 맞추게 하는 조건을 주었을 때 영상에 초점이 있고 그렇게 명확하고 명확하지 않는 거는 사실 강화하고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생리적 추동에 연결이 연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봤더니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 이제 행동이 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2차적 강화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걸 만족시켜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교미를 하는 경우에서 교민을 중단을 하더라도 그럼 중단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추동이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된다는 현상 같은 거는 이 추동 감소 이론과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영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2차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이 딱 바로 맞춰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생리적 그 사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직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좀 다른 맥락에서도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89페이지도 나와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저자의 결론은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헐의 지지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엉거주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이 그 추동 감소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추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내적인 개념입니다. 아까 이게 레이턴트 러닝이나 이런 그 잠재적 학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금 정신적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막이 이제 주장한 그 상대적 가치 이론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는 동기적 이론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강화자를 자극에서 행동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자를 이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레버에 보다는 먹기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레버를 누르는 행동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기 위해서 레버를 누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레바를 누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이 가치가 낮은 것의 행동을 유발시키게 만든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오죠. 생리적 추론이나 강화자 구분 없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자극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행동의 그 발생 가능성이나 강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상대적 가치론 굉장히 객관화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높은 확률의 행동이 낮은 확률의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쥐가 돌기보다는 마시기가 더 가치가 있으면은 마시기가 돌기를 이제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마시기와 돌기의 역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있기도 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엄격한 경험주의. 경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나온 동기 같은 것은 이제 증명하기가 이제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보다는 이 이론을 더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이 이론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1차적 강화의 효과는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2차적 강화, 즉 예스에 대한 효과는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납이 아니고 낮은 확률이 높은 확률을 강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반응 박탈 이론은 다른 말로는 이제 그 평형 이론 혹은 반응 제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팀버레이커와 앨리슨이 주장한 건데 프레마크의 그 상대 가치 이론을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정상적인 빈도를 제한하면은 그 행동이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기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만한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수준이 시간이 짧을 테고, 그다음에 지긋한 학생들은 오래 앉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두 학생의 기저 수준은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동기가 되냐면은 지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에 비해서 이 산만한 학생의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반응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응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가 앉아 있는 시간보다도 더 낮아질 때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저 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자극이 이제 기본적인 평형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형 수준에서 이탈한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응 박탈 이론은 그러면 박탈이 됐을 때 과연 뭐가 나타날까?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이제 예스와 같은 좋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행동의 변화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론이 보면은 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어느 게 맞느냐 하면은 이 책에서는 어느 게 더 적절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이 이론이 이제 가장 추상적인 추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이 이론을 이제 추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이론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저자가 이제 추천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론은 자극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설명할 수 있지
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자극이 한 개인 경우에는 그 자극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반응 박탈 이론은 이제 그러면서 한 자극이 있더라도 설명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자극마다 다 기저 수준이 얼마인지 또 그게 또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상당히 막연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허울의 추동 감소 이론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설명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이론은 그 자극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6.1과 6.3은 이 반응을 박탈시키면 추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도 여기서 내지 않지만은 이 세 가지 이론으로 그 강화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놓은 게 가장 그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번 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5번 장을 이제 그 여기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었죠. 5번 장에 대해서는 이제 맨 앞에 그 제목에서만 소개를 하고는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화의 신경역학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3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5-1에 11에 이제 이런 저기 특정 영역에 이제 쥐를 이제 놔놓고 뭐라 했냐면은 그 쥐에다가 이제 쥐의 그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극을 줘요. 일정한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5mV의 전류를 흘리면 이제 저 신경 뉴런이 활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특정 자극, 특정 위치에 특히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면 184페이지에 두 번째 패락을 밑에서 세 번째 패락을 중간에 보면 중격 septal area라고 있죠. 그 중격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격 자극은 뇌 중뇌에 이제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극시키니까 쥐가 계속해서 그걸 누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상중추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누가 붙였냐면은 올즈하고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르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중격에 그 전극을 꼽으면서 그 전극에 전류를 흐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이제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제 중격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그 두 개의 관계가 그 행동을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쾌락 중추라고도 이야기하고 보상 중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일종의 에피네프린 그 저기 계의 전구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쾌감을 느끼게 되고 동기적인 행동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러한 주장은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조작적 학습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신경 기전과 신경의 메커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됐고요. 마지막 남은 게 19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회피 이론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 이론은 좀 상당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이 회피 이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장을 보게 되면은 2과정 이론, 그 다음에 1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2과정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도구적 조건 형성이 동시에 그 학습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1과정 이론은 조작적 학습에 의해서만도 이렇게 학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 이 저자는 어느 쪽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정 이론보다는 일과정 이론을 이제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잠시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시간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요. 월요일 날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강화가 뭐냐? 그 강화를 이제 여기 이제 강화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은 동기적인 요인을 어떻게 일단 학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화를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과정에서 그 강화를 이제 강화로만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뭔지가 이제 그 6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한 그 회피 이론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조작적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학습 이론인가, 뭘 강조하는 학습 이론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뭔가, 그 다음에 조작적 학습이 갖고 있는 신경적 증거는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학습의 중요한 요인인 강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가 앞에서 나온 그 파블로프식 학습과 조작적 학습을 서로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